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땅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대형 아파트는 무덤이다. 소형 오피스텔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100%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백문백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저자 박정수 씨는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파트를 260채, 제가 알기로는 300채가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여러 권인데 이분의 쓴 책들을 제가 이미 이전에 이 영상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땅은 한번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액수로 크게 오르는 게 사실이다. 당연히 땅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땅은 도대체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 신도 모른다. 내년에 오를지, 5년 뒤에 오를지, 10년 뒤에 오를지, 아들 세대에 오를지, 손주 세대에 오를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 땅에 나의 소중한 돈을 묻어두고 싶은가? 10여 년이 지나도 땅값이 제자리라면 내 목돈은 계속 묶이고 만다는 계산이 나온다. 돈이 오랜 시간 묶이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구르고 또 구르게 만들어야지 계속 묶여서 썩어간다면 잘못된 투자다. 내 돈이 계속 굴러서 나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만들어주고 내 호주머니에 계속 현금을 만들어주는 투자가 좋은 투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 투자는 이제 잘 되면 정말 이 땅이 선택받아가지고 그런 막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액수로 오르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자는 개발지에서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땅은 진짜 한번 가격이 오르면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죠. 이게 5년 뒤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5년 뒤에 오를지, 10년 뒤에 오를지, 아들 세대에 오를지, 손주 세대에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내 돈이 거기에 묶이는 거죠.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빨리 내 돈을 회수해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이제 굴려야지 이제 복리 효과도 제대로 나고 계속 이제 내가 부를 추적하는 건데 이 땅 투자는 잘 되면 진짜 뭐 대박이 터지지만 이제 언제까지 돈이 묶일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묶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 투자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땅 투자는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땅 투자를. 이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돈이 또 묶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빌라, 다세대, 원룸 투자는 어떨까?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최고의 투자 수단이었다. 빌라를 사서 아파트 재개발을 노릴 수도 있고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에 투자했던 것이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경매를 통해 구입한 뒤 기존 세입자를 더 살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전세로 임대했다. 큰 돈이 없어도 전세를 안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건 권하기 힘들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자보다 생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생활 수준이 낮다 보니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서
집주인을 애태우는 일이 의외로 많다. 또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예전처럼 잘 오르는 시대도 아닐 뿐더러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투자는 뭐니 해도 황금성이 중요하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수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는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고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올바른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빈 땅에 원룸 주택이 새로 생겨난 것을 쉽게 본다. 은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대출을 통해서 노후 준비용으로 원룸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한다. 물론 원룸 주택이 큰 사업단지 옆이거나 시내 중심가라면 별 걱정 없겠지만 일반적인 원룸 주택은 빈 땅만 있으면 여기저기 짓기 때문에 공급량이 대단하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룸 주택이 노후되면서 새로운 원룸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 원룸 주택은 헌집과 새집의 임대료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새 집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다. 기존의 원룸 주택은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큰 데다 노후되어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빌라 투자와 다세대 투자, 이제 원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와 다세대는 사실상 뭐 같은 거죠. 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사실상 같은 투자인데 이 빌라 투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하면 무조건 이제 빌라 투자였죠. 왜냐면 이제 빌라를 사 놓으면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죠. 혹은 이제 아파트 청약권 이런 거를 이제 받으면서 막대한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 다세대 주택 그 빌라에 이제 뭐 전세나 월세를 이제 줘가지고 이제 새 월세 수입 뭐 전세를 드리면 내 투자금 최소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뭐 그래서 이제 내 자본이 크게 들지 않고 다세대 주택을 살아놨다가 이제 전세가가 올라온다든지 혹은 뭐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매매가가 오르게 되면 그때 이제 이익을 남기고 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게 이제 별로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겠죠. 뭐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이랑 있는데 같은 값이면 아파트 들어가지 누가 다세대 주택에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자보다는 이제 소득이 떨어지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런 소득적인 면에서 이제 좀 낮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다 이제 스트레스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따박따박 내주면 괜찮은데 이제 내라고 재촉을 해야 되고 또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전전긍긍하고 또 돈 없다고 이사 못 나가겠다고 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다세대 주택은 어려움이 있다. 또 이제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뭐 되게 표준화된 이제 부동산 재화이기 때문에 뭐 시세라는 게 있고 또 내놓으면은 조금만 싸면은 바로바로 팔리는 경향이 강한데 이 다세대 주택 빌라는 이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내놔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면은 내가 돈이 만약에 필요하게 돼도 그때 바로 돈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원룸 주택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연퇴를 하면서 이제 원룸 주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죠. 최근에 진짜 뭐 원룸 주택을 많이 짓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원룸 주택이 다 짓다 보니까 이제 지을 땅이 없어요. 이제 다 지어놔가지고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런 이제 원룸 주택도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원룸주택이 큰 사업단지 옆이거나 시내 중심가라면은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이 일반적인 원룸주택은 이제 빈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 땅이 있는 곳에다 원룸주택을 사놓으면은 옆에 있는 땅들이 다 이제 원룸주택을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 노후가 되면은 내가 가진 집은 오래되고 새롭게 들어선 원룸주택은 새 집이 되니까 내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새 원룸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그 공실이 되는 거죠. 공실이 되면은 이제 그만큼 임대 수익이 적게 들어오겠죠. 또 그 스트레스가 다 되는 거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아파트보다 이제 단가가 빠릅니다. 노후화가 빠르다는 거죠. 아파트야 뭐 공동 관리비 다 걷어가지고 관리하는 집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룸주택은 내가 신경 안 쓰면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후화가 아파트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일어난다. 감가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원룸주택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룸주택을 투자하겠다면 반드시 시내가나 큰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원룸주택에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파트 투자가 최고의 투자인가? 아파트는 중소형의 경우 공실이 생길 위험은 거의 없다. 손볼것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다. 아파트는 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부동산보다 장점이 많다. 또한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야 한다고 해도 주변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공실의 위험이 적다. 게다가 거품이 많이 낀 아파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물가 상승에 맞춰 아파트 가격도 비례하거나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아파트만큼 좋은 부동산 투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소형 아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형 아파트만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고, 소형 아파트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데, 여기 보면은 아파트는 이제 중소형의 경우 공실에 생길 위험이 거의 없다. 근데 아파트는 사실 이제 주변마다 조금만 싸게 놓으면은 뭐 공실이 생기지 않죠. 네, 아파트는 너무나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도 이제 훨씬 수월한 거죠. 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뭐가 고장이 나거나 뭐가 잘못되어도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여기 좀 손 좀 봐달라고 하면은 뭐 봐줄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세입자 나간다고 해도 주변에 공인중개사에게 뭐 무슨 아파트 몇 평, 몇 층, 뭐 얼마인데 놔주세요 하면은 뭐 바로바로 중개사가 이제 연결해 주니까 확실히 관리가 이제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어도 사실 별 걱정이 없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파트가.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 꾸준히 올라가는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이제 투자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책의 저자는 아파트만큼 좋은 부동산 투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인가 중소형 아파트인가. 값비싼 중대형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지만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저렴한 소형 아파트는 끊임없는 수요층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고 투자를 하기에도 제격이다. 우리는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분이 말하는 게 아파트라고 해서 다 이제 좋은 건 아니고 대형 아파트는 이제 굉장히 또 싫어하십니다. 이제 1인 가구 증가 이런 인구적인 이제 트렌드도 있고 대형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소형 아파트를 이제 사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 흐르는 전반적인 저자의 철학입니다. 투자 철학.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는 거죠.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인구가 다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구 줄어드는 건 맞죠. 그런데 부자가 줄어듭니까? 부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죠. 줄어드는 인구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중산층이 줄어드는 거지, 우리 서민층, 어려운 계층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만한,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하고 소형 아파트,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대형 아파트는 무덤이다. 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통 사람은 감히 접근하기도 힘든 높은 금액에 분양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아파트가 지금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보면 대형 아파트는 이제 무덤이다. 무덤. 대형 아파트는 이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대형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동일평의 같은 평당 가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평수가 크니까 총 매가는 이제 비쌀 수밖에 없죠. 또 과거에도 2006년, 7년 때는 평당 가격도 대형 아파트가 더 비쌌어요. 소형 아파트보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족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가구를 이루는 그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는데 대형 아파트 이미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럼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대형 아파트는 무덤이다.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 아닌가? 수도권은 대형 직장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리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봐도 된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85%를 넘는 곳이 있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세가가 폭등하거나 매매가가 떨어져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차이가 작아졌다면 이런 아파트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매매가가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오르면서 전세가도 같이 오른 아파트, 동시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항상 작은 아파트가 바로 수도권의 투자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지리적인 조건은 충분히 이제 충족을 시켰다는 거죠. 투자 대상으로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이제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은 굉장히 괜찮지만 투자하기엔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책을 쓴 시점이 조금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도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좁혀지는 시기가 있었죠. 이 책이 아무래도 쓰여진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85%를 넘는 곳이라면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85%를 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투자를 해도 된다. 단 전세가가 폭등하는 경우는 빼고, 또 매매가가 떨어져서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져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85%가 된 곳은 투자 대상으로 제외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인 아파트를 찾아서 이게 왜 85%가 되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례가 첫 번째는 전세가가 막 폭등,
막 최근 1, 2년 사이에 전세가가 막 급격히 오르면서 85%가 된 곳이나 혹은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85%가 된 아파트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매매가가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꾸준히 오르면서 전세가도 같이 오른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물가 상승률만큼 꾸준히 상승하는 아파트면서 전세가도 같이 올라준 아파트에 이런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인 수도권 아파트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죠. 수도권 아파트는 투자를 해도 이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소형 오피스텔은 어떤가? 솔직히 지방의 오피스텔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외관이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최신식이고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다 해도 지방의 오피스텔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지방의 오피스텔은 매매가가 거의 오르지 않을 뿐더러 임대 수익도 크지 않고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다고 해도 지방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하지만 서울의 수도권의 오피스텔은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의 오피스텔은 직장인, 1인 가구, 자녀를 하나만 둔 기혼자에게 인기가 높다. 서울과 수도권의 오피스텔은 대부분 교통이 좋은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아무 오피스텔이나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극히 작은 오피스텔을 찾아보라. 그런 오피스텔이 보물이다. 강남의 오피스텔이 보물일 것 같은가? 아니다. 강남의 그 비싼 오피스텔은 당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오피스텔이 워낙 비싸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 장난 아닐 테고 당연히 투자 대비 수익이 극히 작을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이 강남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을 잘 검색해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5% 이상인 오피스텔이 아주 많다. 이런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전세 임대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매년 전세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소형 오피스텔은 어떤가?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소형 오피스텔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소형 오피스텔은 어떨지 한번 같이 알아보죠. 일단 소형 오피스텔, 일단 지방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매매가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임대 수익도 크지 않고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이제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더라도 지방의 오피스텔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왜냐면 뭐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방의 오피스텔은 일단은 수요가 일단 적죠. 산업단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방의 오피스텔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또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다고 해도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게 빈 땅이 많아요. 지방은 땅이 엄청 많거든요.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을 새로 짓거나 원룸주택을 새로 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산 오피스텔에 임대 수요가 그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겠죠. 새로 지은 곳에. 그러면은 지방의 오피스텔은 그렇게 공실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매매가도 이제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방의 소형 오피스텔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서울과 이제 수도권은 어떠냐? 서울과 수도권의 소형 오피스텔은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직장인들 많죠. 서울하고 수도권에 뭐 웬만한 대기업도 다 있죠. 그러니까 늘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은 땅이 항상 부족해요. 땅이 없어요. 지금 짓고 싶어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뭐 원룸주택을 새로 지을 곳도 많이 없고 오피스텔이 새로 들어올 때도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인과 같은 뭐 1인 가구 뭐 이런 수요가 많고 오피스텔 새로 들어올 땅도 별로 없으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오피스텔은 이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보면은
역 바로 앞에 위치했습니다. 역 바로 옆에, 뭐 바로 앞에 걸어서 뭐 1분 거리 막 이래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선호가 높겠죠. 원룸주택이나 뭐 아파트는 뭐 역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오피스텔들은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대부분. 서울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과 1인 가구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 근데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은 이제 아파트와 똑같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인 그런 아파트를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매매가 올라오면은 팔아서 수익을 이제 얻는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은 이제 매우 선호도가 높죠. 일반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강남은 뭐 거긴 완전 대기업도 엄청 많고 이러니까 수요가 많아서 오피스텔 중에 으뜸은 강남이니까 강남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강남의 오피스텔은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왜? 강남의 오피스텔은 엄청 비싸요, 일단. 엄청 비싸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월세 차이가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익률 서울의 각 구별로 임대 수익률을 비교한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강남이 1위가 아니에요, 수익률이. 강남은 오히려 낮아요. 그게 이제 다 강남 오피스텔이 매매가가 워낙 비싸니까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임대 수익은 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크니까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안정성이나 황금성은 강남의 오피스텔이 높지만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강남의 오피스텔은 너무 비싸서 그렇게 투자의 매력이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강남이 아닌 뭐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뭐 이런 지역의 오피스텔 중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인 그런 오피스텔 찾아서 전세를 놓으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은 월세를 놓아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땅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대형 아파트는 무덤이다. 소형 오피스텔은 어떤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